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죠. 집합 두 번째 시간을 끝으로 해서요. 개념 정리는 모두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연습 문제와 그 다음에 심화 문제, 자, 이런 문제들 다루는 시간 갖게 되는데요. 자, 오늘까지 해서 집합이 마무리가 돼요. 오늘 중요한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생각을 좀 해보면요. 선생님이 잊지 말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수능이랑 연결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냐면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원소나열법으로 바꿀 수 있는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우리 부분집합의 개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 1강에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이 되겠고요. 자, 오늘 이제 나머지 내용들을 좀 배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칠판에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이하면서 다시 잡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칠판 왼쪽으로 좀 보시죠.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집합의 연산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자, 집합의 연산이란 부분입니다. 자, 이 연산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먼저 집합의 종류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요. 집합의 종류는 선생님이 전 시간에 원소의 개수에 따른 분류는 해드렸을 거예요. 원소의 개수에 따른 분류는요. 바로 유한집합이라는 놈, 그 다음에 무한집합이라는 놈, 공집합이라는 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외에는 이제 연산에 의한 집합의 종류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연산집합에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연산이라는 것은 두 가지 연산으로 집합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인 연산과 그 다음에 좀 특수한 연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집합의 종류들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먼저 일반 연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네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칙연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수식에서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과정들이죠. 그죠? 그런 사칙연산에 해당하는 과정들이 집합에도 그대로 스며들어 있게 마련인데요. 그 집합에서 있는 사칙연산에 관한 정의를 갖다가 바로 일반 연산에 관한 정의라고 합니다. 그 네 가지가 바로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A 교집합 B라는 놈이 있고요. 두 번째는 A 합집합 B라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의 여집합이 있으며, 네 번째는 A 차집합 B라는 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기본적인 연산, 사칙연산으로서 같이 동등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A 교집합 B라는 것은 X를 A 교집합 B라는 영역 안의 원소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놈은 어디에 속하게 되냐면, 우리 학생들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림을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A집합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B집합이라는 것이 있을 때 A 교집합 B 부분은 바로 어딜 뜻하냐면 요 가운데를 A 교집합 B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 들어있는 것을 원소 X라고 한다면요. 이 원소 X의 자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X는 어디에 속하게 되냐면 A에도 속하는 하나의 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B에도 속하는 하나의 원소가 되겠죠. 그죠? 벌써 졸리면 안 돼. 깜빡깜빡거리지 마. 자, 그럼 봐봐. X가 요 원소라고 했을 때 X는 누구의 원소도 되냐면 A의 원소도 되고요. 그랬어요. 그리고일까요? 또는일까요? 그리고죠. 그죠? 그래서 and를 씁니다. 그리고 X는 누구의 원소다? B의 원소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A 합집합 B라는 것은 어디를 뜻하게 되냐면 A 합집합 B는 이 전체를 뜻하게 됩니다. 이 전체를 뜻하게 되죠. 그럼 A 합집합 B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원소 X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바로 취사 선택의 개념을 갖는데요. 자, 바로 X라는 원소는 A에서 놀아도 되고요. 그리고가 아니죠. 이때는 또는 A 또는 B에서 놀아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X는 B의 원소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두 가지의 조건제시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A의 여집합입니다. 자, 이건 선생님이 그림을 좀 다시 그려야겠는데요. A의 여집합이란 뭐냐? 바로 여집합은 우리가 컴플리먼트,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반대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컴플리먼트입니다. 그래서 A라는 집합이 있을 때 A가 아닌 집합, 즉 A를 제외한 집합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 A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깥쪽에 있는 게 바로 A의 여집합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게 A의 여집합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를 한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A의 여집합이라는 건 그 자체로 해석을 하면
무한한 세계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끝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개수라든지 아니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제대로 물어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A가 아닌 A의 바깥쪽, 즉 A의 여집합에 있는 것은 반드시 유한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한화 작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원소의 개수를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울타리를 세워주는 건데요. 이 울타리를 우리는 바로 전체 집합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고 가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컴플리먼트는 누구를 부른다? 전체를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컴플리먼트가 보이면 반드시 전체를 생각한 상태에서 문제를 다뤄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의 여집합 부분을 갖다가 역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보면 이것을 X, 원소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X는 누구의 원소가 돼야 되죠? 먼저 전체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X는 전체 집합의 원소가 되고 그리고죠. 그리고 X는 누구의 원소가 된다? 아니, 누구의 원소가 아니다? A의 원소는 돼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학생들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A 차집합 B에 관한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A 차집합 B는 다시 그리게 되면 A가 있고 B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 있는 부분을 A 차집합 B라고 하죠. 자, 이걸 우린 순수한 A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에 원소 X를 쓰게 되면요. 자, 이것도 역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X는 누구의 원소가 되죠? 이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A의 원소가 됩니다. A의 원소가 되고 그리고 누구의 원소는 아닙니까? X는 B의 원소가 될 수는 없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집합은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학생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자, A 차집합 B라는 것은 뭘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그랬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꿔 쓸 수가 있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건제시법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데요. X바, 선생님이 이걸 좀 바꿔볼게요. X가 A의 원소이고 그리고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X가 B의 원소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X가 B의 원소가 아니란 얘기는 우리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X가 B 영역 안에 없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있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B가 아닌 곳에 X라는 원소가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B가 아니다라는 것은 X는 바로 B가 아닌 B의 여집합의 원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뜻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매치를 한번 시켜보면요. 자, 요 놈하고 그 다음에 맨 위로 올라가서 요 놈하고를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비교를 해보면 XXX바 똑같죠. XA의 원소 똑같죠. 그리고도 똑같죠. 그 다음에 요 뒤만 지금 X는 B의 원소인데 X는 B의 여집합의 원소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얘가 A 교집합 B였다면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증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공식은 반드시 외우셔야 되죠.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다시 그려본 순수한 A의 집합은 순수한 A의 집합은 전체의 관점에서 혹은 A의 관점에서 이놈을 다시 봐줄 수도 있습니다. 즉, 전체의 관점에서 봐주게 되면 이 집합은 누구랑 똑같다고 봐야 되냐면 전체에서는 누굴 뺀 겁니까? 그렇죠. 이 B 부분을 도려낸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전체에서는 B를 도려낸 부분과 같고 그 다음에 A에서는 뭘 도려낸 것과 같습니까? 바로 이 A 교집합 B 부분을 도려낸 것과 같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A 합집합 B에서는 누굴 도려냈다고요? 그렇지. B를 도려냈고 A에서는 뭘 도려냈다고? A 교집합 B를 도려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만나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 이 둘 중에 하나만 해볼게요. 요것만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차집합이라는 건 정상적인 집합의 표현 방법은 아닙니다. 이거 교집합으로 바꿔야 되니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집합은 컴플리먼트에 관한 법칙. 우리 좀 이따 배우겠지만 일단은 사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A 교집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A의 여집합 반대로 바뀌고요. 이것도 반대로 바뀌면 이렇게 바뀌죠. 요 놈 반대로 바뀌면 B의 여집합으로 바뀌게 되겠고요. 자, 이것과 이것이 다를 때는 우리는 분배 법칙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A 교집합 A의 여집합에 그 다음에 합집합이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간단히 이 부분을 간단히 해보면 A와 A가 아닌 놈과의 공통인
것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바로 이게 공집합입니다. 공집합. 그래서 공집합에다 뭔가를 합쳤는데 요 놈만큼을 합쳤다 이 말이죠. 난 가진 게 없죠. 가진 게 없는데 얘는 뭔가를 가졌죠. 그래서 요 놈만 남게 됩니다. 결국은 이놈이 A 교집합, B 여집합과 똑같은 영역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증명을 한번 해봤고요. 자,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자 이제 차집합으로 변신하는 그런 기호를 배웠기 때문에 이 위에 것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A의 여집합이라는 건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전체에서 누구를 뺀 것과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A를 뺀 부분과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연산집합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봤고요. 자, 바로 특수집합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같이 해버릴게요. 그죠? 특수집합. 자, 특수집합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패밀리 오브 셋. 자, 이렇게 됩니다. 패밀리 오브 셋. 뭐 이것을 갖다가 우리말로 굳이 바꾸자면 족집합이에요. 족집합. 우리 학생 여러분들 냄새 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 발족자 아니야. 가족할 때 족자야. 그지? 족집합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은연중에 이미 다루어졌던 부분들입니다. 족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집합 기호 안에 단지 뭐 집합이 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집합 안에 집합이 있는 경우 이걸 이제 족집합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예, 이것은 어떤 문제를 푸는데 사용한다기보다 집합의 형태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런 형태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파워셋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집합이냐면 멱집합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멱집합은 일단 표현 방법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좀 익혀두시는 것이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당황스러움을 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3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요. 자, 요걸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x, 라지 x바, 라지 x는 라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요. 멱집합이라는 걸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집합이 1, 2가 있다고 합시다. 멱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들의 부분집합을 다시 원소로 갖게 되는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부분집합을 구해보면 우리 전 시간에 부분집합의 개수 배웠죠. 이 안에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제곱까지인 4가지가 생기겠죠. 첫 번째는 어떤 놈이 생기냐면 공집합이라는 놈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1이라는 놈이 있을 거며 그 다음에 2를 원소로 갖는 집합, 그 다음에 요 놈과 모습이 똑같은 자기 자신 1,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바로 이 A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이들을 다시 원소로 갖는 집합이 바로 A의 멱집합이라고 불려지는 놈입니다. 그래서 파워셋 A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멱집합의 정의가 돼서 자, 그러면 이제 조건제시법을 좀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A의 부분집합들이 라지 X죠. 그죠? 그런 X들을 다시 원소로 갖게 하는 집합 이것이 바로 파워셋 A가 됩니다. 그래서 표현은 파워셋 A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요 놈이 바로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의 표현 방법은 2의 A제곱이란 표현 방법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하는데 자, 그러면 이거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원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가만히 살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NA가 바로 2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파워셋 A 요 놈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겠니? 이렇게 물어봤다면 얘는 몇 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2개에서 4개로 증가를 하게 되죠. 이 4개로 증가를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원소의 개수의 부분집합의 개수만큼이 곱해진 거기 때문에 2의 제곱까지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신 분들은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어떤 문제냐면 A집합의 예, 손가락이 미쳤죠.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A집합의 파워셋의 다시 파워셋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이놈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원래 가졌던 원소의 개수가 3개였었습니다. 그죠? 3개였었는데요. 3개였었는데 A의 멱집합에 이 말이죠. 그럼 멱집합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멱집합, 또 한 번의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애초에 가졌던 A의 원소의 개수는 3개인데 파워셋을 하게 되면 원소의 개수는 2의 세제곱계로 늘 것이며 또 한 번의 파워셋을 하면 다시 2가 이렇게 붙겠죠. 그 다음에 또 한 번을 하게 되면 역시 2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어떤 느낌을 받아야겠죠. 어떤 느낌이냐면 계속 최초의 원소의 개수는 내비두고 계속 밑을 2로 하는 것이 증가하게 되면서 새로운 파워셋이 생기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표현 방법이 바로 이런 표현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같이 인식을 해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 놈은 간단히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거 계산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죠. 이거 의미상의 판단이기 때문에 2의 8제곱입니다. 2의 8제곱이면 128, 256이니까 2의 256제곱입니다. 설마 이거 계산하려는 사람은 없겠죠? 예, 그 잠 안 올 때 심심하면 한 번씩 계산해 보세요. 자,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파워셋 다음에는 바로 파티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파티션은 어떤 집합을 파티션이라고 하느냐? 분할 집합입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파티션이라는 이 말 용어는요. 용어 자체는 어디서 가장 많이 들어볼 수가 있어요? 컴퓨터에서 뭐 하드를 분할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증권회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각 자기 자리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두는 거 있잖아요. 그럼 파티션 이제 그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집합에서의 파티션의 개념은 분할 집합인데요. 이 분할 집합일 때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킬 때 우리가 분할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A와 B를 갖다가 합쳐버렸더니 전체가 몽땅 돼버리더라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A와 B의 공통인 부분은 절대 생기지 않는다더라.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자신 있게 분할 집합이야 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전체 집합 U가 1, 2, 3, 4, 5라고 할 때 다음 조건, 첫 번째 조건 A 합집합 B는 전체를 만족하고 두 번째 조건 A 교집합 B는 공집합을 만족하게 되는 집합 A의 개수를 구하여라. 집합 A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이런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인가 이제 판단을 하셔야죠. 전체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냅다 A를 물어봤거든요. 뭐 B도 준 것도 없고 뭐 H합이 이런 것도 준 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A와 B를 합쳤더니 전체가 되더라. 그러면 A, B로 이 네모안은 꽉득 차야 되죠. 두 번째, A와 B의 공통인 부분이 하나도 없어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체를 A, B 너네 둘이 찢어가죠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 전체를 두 등분해서 하나는 A가 하나는 B가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랬을 때 이 A가 몇 가지나 생길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A가 가질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전체는 이 5개의 원소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둘이서 나눠 갖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갖는 만큼을 제외한 나머지는 B가 갖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내가 이 5개의 원소에서 가질 수 있는 방법의 개수만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죠. 결국은 이놈의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2의 5제곱까지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게 파티션의 원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티션 집합 한번 알아봤고요. 자,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를 좀 보죠. 자, 네 번째 집합은 어떤 집합이 있냐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 대칭차 집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칭차 집합. 역시 이 대칭차 집합의 표현 방법도 세 가지를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 대칭차 집합은 말 그대로 대칭으로 빼서 나타나는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순수한 A와 순수한 B 요 차지하는 부분이 있죠. 이 순수한 집합으로만 표현된 것이 바로 대칭차 집합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대칭차 집합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A에서 B를 빼요. 그러면 순수한 A만 남겠죠. 그죠? 그 다음에 B에서 A를 뺍니다. 그러면 순수한 B만 남게 되겠죠. 이 둘을 합친 집합을 바로 우리는 대칭차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 방법은 차집합이 좀 정상적인 표현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표현 방법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표현 방법이 있느냐. 차집합은 우리 위에서 배웠지만 교집합과 여집합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합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전체 입장에서 보면 전체 A 합집합 B에선 누구를 뺀 것과 같냐면 A 교집합 B라는 공통인 원소를 뺀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세 가지 표현 방법을 알아두셔야 하고 실제로 우리가 모의고사라든지 수능에서도 집합 문제가 나온다면 뭐 3번 중에 1번은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사실은 다음 단원에 나오는 항등원 여건과도 이 문제와 연관성을 좀 가지고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A에다가 세모를 했더니 다시 A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좀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A에다가 세모를 한다는 건 A에서 뭘 빼고 그 다음에 모에서 A를 뺐더니 A만 남는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공집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에서 공집합. 그럼 뺀 게 없죠. 그러면 A만 남겠죠. 그죠? 그리고 합집합일 테고요. 공집합에서 A를 빼면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뭘 뺍니까? 뺄 게 없죠. 공집합만 남죠. 그래서 A 합집합 공집합이 돼서 A가 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 공집합이라는 놈이 바로 항등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학생 여러분들 물론 뒷단원을 배우지 않은 학생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다시 다음 단원을 배웠을 때 아 그거 있었지라고 떠올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건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여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A의 여건을 찾아보면요. A에다가 세모를 했더니 바로 항등원 공집합이 되게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A에서 뭘 빼고 무언가에서 A를 뺐더니 남는 게 없다더라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A가 되겠죠. A. 자기에서 자기 자신 빼고 자기에서 자기 자신 뺀 거예요. 그죠? 결국은 이놈의 여건, 즉 A의 여건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바로 여건이 된다더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집합을 한번 연산에 의해서 분류를 해본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오른쪽에서 또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 오른쪽으로 좀 와주시겠어요?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집합의 연산 법칙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식에서도 행해지는 기본적인 3대 법칙이 있습니다. 3대 법칙이 있는데 3대 법칙 첫 번째가 뭐냐면 교환 법칙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결합 법칙이라는 것이 있으며 세 번째는 분배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합에서는 좀 더 큰 의미로 배분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형태의 결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이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은 제3대 기본 법칙입니다. 어떤 단원을 들어가든지 그 대수 파트에서는 항상 생기게 되는 성질이에요. 물론 중요한 건 이 성질이 생기지 않는 단원들이 중요한데요. 그건 우리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자, 일단은 이 3대 법칙만큼은 잊지 말으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슨 말이냐? 교환한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바꿔도 똑같다 이런 말이죠. 바꾸어도 똑같다. 바꾸어도 같다. 이런 뜻이고요. 결합 법칙이라는 건 뭡니까? 다시 묶어도 같다. 다시 묶어도 같다. 자, 이것이 바로 결합 법칙이 되겠고요. 분배 법칙은 뭘까요? 나눠줘도 같다. 나눠줘도 같다라는 것이 바로 분배 법칙이 됩니다. 자, 집합에서는 어떤 요소로 사용이 되느냐? 교환 법칙이라는 건 A와 B를 교환을 하건 그놈의 순서를 바꿔 B에다가 A의 교집합을 해주건 그들은 같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환 법칙이라는 건 단 둘만 바꿀 수가 있죠. 선생님 셋이서 이렇게 바꾸면 교환 아닙니까? 그렇게 묻는 학생이 있는데 실제로 교환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건 개체가 둘일 때만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셋이 바꾼다 하더라도 이렇게 둘이 바꾼 다음에 이렇게 바꾸는 거죠. 순서가 존재할 뿐이지 교환 법칙이 실제로 3명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선생님 뭐 한 팔씩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 두 번째, 교집합만 있느냐? 합집합도 있기 때문에 A 합집합 B는 B 합집합 A다. 자, 이것도 역시 교환 법칙이 되겠고요. 결합 법칙은 2개 가지고는 안 되죠. 다시 묶는다는데 하나가 있는 걸 풀었다가 다시 묶는다. 하나짜리를.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결합 법칙은 반드시 3개의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다루게 됩니다. 즉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있는데 A와 B를 먼저 묶어서 계산한 다음에
다시 풀어서 A 교집합 B 교집합 C에서 B와 C를 묶어서 계산했을 때도 같아질 때 우리는 결합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교집합만 되느냐? 아니죠. 합집합도 되죠. 합집합도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배법칙입니다. 분배법칙은 나눠줘도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A 교집합 B 합집합 C인 경우 요걸 생각을 해보면 A를 B에 A를 C에 나누어줘도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써보면 A 교집합 B 그 다음에 합집합 A 교집합 C로 이렇게 써줄 때 분배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렇게만 되는 건 아니죠. A 합집합 B 교집합 C도 되겠죠. 자, 요 놈도 정리를 해보면 A 합집합 B 그 다음에 교집합에 A 합집합 C라고 써줘도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은 언제 써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문제 디립다 나왔는데 이걸 뭘 써야 되는지 모르는 게 가장 좀 난감한 사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 쓰느냐를 좀 구분을 해보면요. 교환 법칙은 몇 개일 때 사용하는 게 보편적이다? 2개일 때 사용을 하는 거다. 2개일 때. 문제는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인데 결합법칙은 언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결합법칙이라는 것은 둘 다 똑같이 3개인데요. 얘는 보면은 연산이 이렇게 같죠? 그죠? 연산이 같을 때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그지? 자, 그 다음 분배법칙이라는 것은 요놈과 요놈 연산이 다르죠. 연산이 다를 때 보편적으로 사용을 해서 분배법칙으로 정리를 해준다예요. 단 분배법칙은 같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A 교집합 B 교집합 C 자, 이럴 때도 분배법칙 적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못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분배법칙으로 쓰려고 봤더니 A 교집합 B 교집합 A 교집합 C예요. 이 짓을 왜 했는지 모르죠. 이게 같을 때는 다 풀어서 결합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A 교집합 B 교집합 A 교집합 C이기 때문에 A 교집합 이걸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바꾸는 걸 교환법칙이라고 그랬죠. A 교집합 A 교집합 B 교집합 C로 바꿀 수가 있는데 A 교집합 A가 뭐가 됩니까? 다시 A가 돼버리죠. 결국은 이거 바꾸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쓸 수는 있으나 같을 때도 분배법칙을 쓸 수는 있으나 그럴 바에야 결합법칙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배법칙은 바로 다를 때 써주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칙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법칙은요. 네 번째 법칙은 바로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드모르간 법칙. 자,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건 바로 컴플리먼트에 관한 법칙인데 즉 반대로 바꾸는 성질을 가진 법칙을 얘기합니다. 그게 드모르간 법칙인데요. 먼저 컴플리먼트에 관한 개념부터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되는데 집합에서의 반대의 역할을 하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이 이제 컴플리먼트인데 이건 수식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수식을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연산이 더하기 빼기라면 어떤 수 2가 있다고 합시다. 이 2의 반대수는 얼마일까요? 반대수는 바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우리 학생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해요. 그죠? 마이너스 2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의 반대수는 얼마입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아니죠. 어떻게 2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반대수라는 건 요놈의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반대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바로 반대수예요. 그런데 계산을 한 결과가 얼마가 나올 뿐이에요? 2가 나올 뿐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건 덧셈 뺄셈이 될 때고 곱셈 나눗셈을 하고 있을 때는 2의 반대수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요. 미친 거 아닙니까? 얼마일까요? 그렇죠.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죠? 이게 곱셈 나눗셈을 할 때 반대수예요. 바로 역수라고 불려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2분의 1의 반대수는 얼마일까요? 이제 감을 좀 잡으셔야죠. 2라고 하면 안 되죠. 2분의 1분의 1이라고 해야겠죠. 그죠? 근데 계산되어진 결과가 단지 2일 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런 덧셈과 뺄셈에서 마이너스가 하는 역할,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에서 분의 1이 하는 역할을 집합에서는 누가 하고 있냐면 바로 컴플리먼트가 하게 됩니다. 즉 A라는 임의의 집합이 있을 때 이 집합의 반대 집합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A 아닙니다. 뭐라고 그래야 되죠? A의 컴플리먼트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A의 컴플리먼트의 반대는 뭐가 될까요? A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A의 컴플리먼트의 컴플리먼트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계산하여서 정리된 결과가 A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된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반대 법칙을 바로 컴플리먼트가 갖고 있다라는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컴플리먼트를 연산에다 집어넣은 것이 바로 드모르간 법칙이에요.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은요. A 교집합 B를 갖다가 컴플리먼트 했을 때, 컴플리먼트란 얘기는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반대로 바꿔버려 이 말이에요. 그래서 A의 반대면은 A의 여집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의 반대는 합집합이 될 것이며 B의 반대는 B의 여집합으로 바뀌는 이 형태를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합니다. 교집합만 있는 거 아니죠. 합집합도 있기 때문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바로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뀌는 이 단계를 드모르간 법칙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5번째 보도록 하죠. 자, 5번째 법칙은 무슨 법칙이냐면요. 흡수 법칙입니다. 흡수 법칙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딘가에 흡수당한다는 뜻이에요. 어딘가에 흡수당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냐면 A 합집합 B라는 놈과 교집합 A를 하면 누가 될까요? A 합집합 B는 당연히 A보다 큰 집합이죠. A보다 큰 집합하고 A하고 교집합을 하면 당연히 A만 남게 되는 거죠. 자, 이렇듯 크고 작음이 분명할 때 한쪽으로 쏠려버리는 현상을 우리는 바로 흡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전체 집합이랑 교집합, 공집합을 했어요. 이건 뭐가 될까요? 공집합으로 쏠려버리죠, 이렇게. 그죠? 새로운 연산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둘 중에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버리는 현상이 바로 흡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는 부정 법칙인데요. 부정 법칙은 선생님이 이미 드모르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해낸 것이 부정 법칙입니다. 부정 법칙은 바로 컴플리먼트가 그 자체로 자체적으로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떠올리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졸면 안 돼요. 엄마한테 읽을 거예요.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2개를 가지고 놀았었죠. 혹시 이 부분을 까드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NA 합집합 B를 한번 적어보고 시작을 하죠. NA 합집합 B라는 것은 바로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 사이에 A 합집합 B라는 곳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찾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한 번에 찾을 수 없기 때문에 A라는 집합의 개수와 B라는 집합의 개수를 이렇게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NA 더했다는 얘기는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들어갔다는 뜻이고요. NB를 또 더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한 번, 여기에 한 번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라는 건 한 번 구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집합 부분을 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A 교집합 B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것은 그림이 일반적인 집합에서입니다. 즉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닐 때가 얘기가 되겠고요. 만약에 이게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NA 플러스 NB가 되겠죠. 예,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여기서 다뤄야 될 건 지금 집합의 개수가 2개일 때가 아니라 3개일 때도 할 수 있겠느냐예요. 그러면 3개일 때를 먼저 정리를 해보면 A집합, B집합, C집합이 있다고 합시다. 자, 선생님이 먼저 표현을 할 건데 잘 보세요. A 합집합, B 합집합, C라는 건 뭐냐면 여기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한 번 들어가는 것들을 찾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NA를 쭉 더하게 되면 한 번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NB를 더하게 되면 한 번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NC를 더하게 되면 한 번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번씩 A와 B와 C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나면 한 번, 2번, 3번, 2번, 한 번, 2번, 한 번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라고 그랬죠? 한 번 다 한 번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한 번씩을 빼주고 여긴 2번을 빼줘야 되는 그런 상태가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만큼을 단독적으로 뺄 수는 없기 때문에 요만큼을 빼게 되는 거죠. 요만큼은 A 교집합 B입니다. A 교집합 B를 한 번씩 빼면 여기 한 번씩이 이렇게 사라지죠. 그죠? 그 다음에 B 교집합 C를 빼주게 되면 여기 사라지고 여기 사라지게 되죠. 마지막으로 C 교집합 A 요만큼을 버리게 되면 여기 한 번 사라지고 여기 한 번 사라져요. 문제가 생겼죠. 이제 다 한 번이 갖춰졌는데 마지막으로 여기가 지금 텅텅 비어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집합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세집합일 때는 N, A 합집합, B 합집합 C는요. A와 B와 C를 한 번 더 한 다음에
둘의 교집합인 A 교집합 B와 B 교집합 C와 C 교집합 A를 빼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N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더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선생님이 바로 집합의 연산과 집합의 연산 법칙, 그 다음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까지를 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다 끝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명제와 같이 믹싱이 되는 집합 개론이 하나가 남아 있어요. 그 도미노 집합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한 가지만 선생님이 나중에 이 문제 들어가기 전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바로 연결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칠판지우 계속해서 시작할게요. 예. 자, 그럼 계속해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 자, 제 2강인데요. 집합의 연산하고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 법칙과 원소의 개수. 우리 책으로는 교재 15페이지서부터 24페이지에 있는 내용 확인 체크와 더불어서 문제 기본 문제들 먼저 좀 풀어볼게요. 자, 봅시다. 자, 개념 체크 5번 문제 나왔는데요. 집합의 연산에 관한 내용이죠. 그죠? 전체 집합 U는 1부터 12까지의 두 부분 집합. A는 2, 4, 6, 8, 10, 12. 짝수죠. B는 3, 6, 9, 12에 대해서 다음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어라 그랬습니다. 원소나열법 봅시다. 1번 A랑 B랑 합쳐라. A랑 B랑 합쳐봅시다. A랑 B랑 합치면 얘네 둘이 합치는 거죠. 그러면 짝수하고 3배수로 합친 거니까 2, 3, 4, 6, 8, 9, 10, 12. 자, 얘네들이 A와 B를 합친 집합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오, 한꺼번에 막 나와. 미쳤어. A 교집합 B, A와 B의 공통인 거죠. 즉 3배수도 되면서 짝수도 되는 놈 누굽니까? 6하고 12가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A 차집합 B입니다. A에서 B가 가진 걸 좀 빼줄래? 그러면 B가 가진 건 6하고 12가 있으니까 6하고 12를 A 집합에서 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2, 4, 8, 10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쵸? 자, 네 번째 A가 아닌 놈은 누구니? 여집합은 누굴 데리고 다닌다 그랬습니까? 전체죠, 전체. 즉 A를 전체에서 빼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짝수를 빼버리면 뭐만 남겠어요? 홀수만 남죠? 1, 3, 5, 7, 9, 11까지 이런 홀수들만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B의 여집합 B가 아닌 놈 3배수 버리란 뜻이죠. 3배수 버리면 1, 2, 그 다음에 3 버리고 4, 5, 6 버리고 7, 8, 9 버리고 10, 11, 12 버려야 되죠. 이렇게. 그죠? 자, 다음 여섯 번째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건 누구랑 똑같다고 그랬죠? A 차집합 B랑 똑같다고 그랬죠? 이것은 바로 3번 문제와 똑같은 답을 가지게 되겠죠. 다음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자, 이놈은 먼저 좀 재수 없는 컴플리먼트를 버려야 되겠죠. 컴플리먼트를 바깥으로 버리면 괄호 안은 얘네들의 반대를 적어주면 되니까 A 합집합 B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A 합집합 B 우리 구했었던 것 같은데 맨 위에 있죠. 그럼 전체에서 A 합집합 B를 뺀 거니까 전체 1, 그 다음에 2, 이거 여기 있는 건 쓰면 안 되잖아. 2, 3, 4,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7, 11. 자,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A 뭐야? 장난해. 위에 거랑 똑같지요. 다음 9번. A의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먼저 A 교집합 B에 해당하는 게 6하고 12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A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건 지금 어디 보입니까? 바로 여기 보이게 되죠. 여기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을 합쳐놓은 걸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합치기 시작. 1, 3, 5, 6, 7, 9, 11, 12. 자, 이렇게 합쳐놓으면 되겠죠? 바로 이게 9번째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좀 보여줘요. 보여줘. 이제 나와? 자, 봅시다. A집합은 2와 3과 A제곱 플러스 4고요. B집합은 A 플러스 1, 그 다음에 4, 2A 플러스 3일 때 A 교집합 B가 2와 5를 가질 수 있도록 A의 값을 정하여라 그랬죠. 자, A 교집합 B가 2와 5란 얘기는 A와 B에는 반드시 2와 5라는 원소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 있으란 얘기죠. 그죠? 그럼 봅시다. A 집합을 봤더니 어머 2 여기 있어. 5 어디 갔어? 5. 그렇지 그렇지. 얘가 5란 뜻이잖아. 그지? 얘가 5란 뜻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가 있어? A 제곱은 1이구나. 자 그러면 만족하는 A의 값은 얼마가 되니?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지. 자 그러면 이 두 개에 의해서 다음 조건 A 교집합 B가 2와 5만을 갖는 것들을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A가 1이라고 하면 A 집합은 어떻게 생겼냐면 2와 3과 5를 똑같이 갖겠고 B 집합은 어떻게 생겼냐면 맨 첫 원소가 A 플러스 1이니까 2죠. 그 다음 4죠. 그 다음 5죠. 자 이렇게 해서 A 교집합 B가 누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냐면 2가 5가 돼서 문제의 의도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A가 1일 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A가 음수 마이너스 1일 때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A는 어떤 원소가 되냐면 역시 똑같은 2, 3, 5를 갖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B집합의 원소로는 A가 마이너스니까 첫 번째 원소가 0 나오죠. 0. 그 다음에 4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1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은 A 교집합 B가 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공집합이죠. 이건 문제의 본질과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안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만족하는 A의 값이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혹시 지금 자고 있는 사람은 일어나라. 자 봅시다. 다음 문제. 자 서로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로소 다음 중에서 서로소인 두 집합을 모두 말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집합에서 말하고 있는 서로소라는 놈이 무언지를 알아야 되겠죠. 서로소라는 것은 우리가 수식에서는 어떻습니까? 1과 1 이외의 공약수를 갖지 않는 두 수 사이의 관계를 서로소라고 하는데 집합에서는 좀 의미가 달라요. 그죠? 어떤 거냐면 A 교집합 B가 바로 공집합이 돼버릴 때, 즉 공통인 원소가 생기지 않을 때 서로소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A집합, B집합, C집합 중에서 서로소인 두 집합을 모두 말하여라 그랬습니다. 그쵸? 자 가만히 보니까 A집합, B집합, C집합이 전부 다 부등식으로 표현이 됐죠. 우리 학생 여러분들 부등식 나오면 항상 어디서 해결해야 되죠? 어디서 해결해야 돼요? 말을 해봐. 그렇죠. 수직선에서 해결을 해야 되죠. 난 수직선이라고 안 했다고요? 내가 다 했어. 자 봐봐. A집합은 2부터 4까지인데요.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채워지겠죠. 바로 이 집합을 A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B집합은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채워야 되고요. 2보다 작거나 같다. 바로 이 집합이 B집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C집합은요.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역시 까맣게 채우고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바로 이 부분이 C입니다. 자 그러면요. 서로소라는 것은 공통인 원소를 갖지 않을 때 서로소라고 한다라고 그랬죠? 어떤 집합들이 서로소인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A와 B 교집합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공집합이 되니까 A와 B가 서로소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C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부분 4가 공통으로 갖게 되죠. 그래서 AC는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BC 역시 공통인 부분이 생기지 않으니까 B와 C가 바로 서로소인 개념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 문제 정리를 해봤고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문제.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B가 A의 부분 집합이 성립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라. 뭐 다음 중 옳은 게 어디 있어? 나오네. 1번. A 교집합 B는 B다. 우리 전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죠? 부분 집합의 성질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자, 봅시다. 선생님처럼 되는 사람은 지금 당장 엄마한테 달려가서 떡볶이 해달라고 그래. 봐봐. A 교집합 B가 나왔죠? B가 B 다시 나왔어. 부분 집합의 성질 만족해. 교집합 무슨 집합이 답이야? 작은 집합이 답이야? 누가 작대? B가 작대? 누구보다 작겠어? A보다. 자, 맞지요? 그죠? 1번은 참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B가 B 다시 나왔어. 부분 집합의 성질 만족해. 합집합 무슨 집합이 답이야? 큰 집합이 답이야? 누가 크대? B가 크대? 누구보다 크겠어? A보다. B가 크대? A보다. 이렇게 되겠죠? 거짓. 자, 세 번째.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래. 뭐야 이거 장난해. A에서
A에서 B를 뺐더니 도대체 남은 게 없더래. 그러면 A보다 B가 가진 게 많아야 되잖아. 그지? A보다 B가 크다. 이것도 거짓. 자, 네 번째. 오, 막 한꺼번에 나와. A의 여집합, 합집합, B는 전체 집합이랍니다. 이거 선생님이 변신 시켜볼게요. 자, 컴플리먼트 반대로 싹 다 바꿔버립시다. A의 여집합 반대 뭐죠? A. 합집합 반대 교집합. B의 반대 B의 여집합. 이꼬르 전체의 반대 가진 게 없지. 이렇게 되겠죠. 바로 이놈은 누구랑 똑같습니까? 그렇죠. 요 3번 내용하고 지금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역시 거짓.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도 싹 다 반대로 바꿔. 우린 컴플리먼트 두려워하잖아. 그지? B의 여집합의 반대 B, A의 여집합의 반대 A. 얘네들 다 바꾸고 얘는 안 바꿀래? 미친 거죠.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그죠? 이것도 거짓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옳은 것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예, 이렇게 되겠죠. 자, 빨리 요거 됐던 사람들은 떡볶이 먹으러 가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돌아와야 돼. 자, 다음 문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나와라. 자, 부분집합의 개수의 응용입니다. 자, 두 집합 A는 1, 2, 3, 4, 5, 6이고요. B는 4, 5, 6, 7, 8에 대해서 A 교집합 X는 X 및 A 교집합 B 합집합 X는 X를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랬죠. 자, 이건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문제와 거의 흡사하네요. 그죠? 한번 풀어보죠. X가 X 다시 나왔어. 교집합 작은 집합이 답이야. 누가 작대? X가 작대. 누구보다 작겠어? X는 A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거 써볼게요. X가 X 다시 나왔어. 부분집합의 성질 만족해. 합집합 무슨 집합이 답이야? 근집합이 답이야. 누가 크대? X가 크대. 누구보다 크겠어? A 교집합 B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해 안 되신 분은 제 1강을 다시 한번 보고 오십시오. 자, 봅시다. 정리하면 A 교집합 B에 해당하는 것은 A와 B의 공통인 부분이니까 4하고 5하고 6을 뜻하겠고요. A 집합은 1, 2, 3, 4, 5, 6을 뜻하고 있죠. 무슨 뜻이냐? 집합 X는 1, 2, 3, 4, 5, 6의 부분 집합들 X 중에서 이런 원소는 반드시 가져야 돼 이 말이죠. 4, 5, 6은 반드시 포함시켜라 이런 뜻이겠습니다. 포함 배제의 원리에 의해서 포함시키는 원소들은 선생님이 빼버리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세 개를 빼버리면 결국은 나머지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니까 2의 세제곱까지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8개. 자,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요. 집합의 연산법칙. 다음 1, 2에 사용된 집합의 연산법칙을 쓰고 3, 4에 알맞은 식을 써넣어라. 와, 1, 2번 어디 갔나? 그죠? 1번 어디냐? 여기래요, 여기. 1번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오는 단계에는 어떤 연산법칙이 사용됐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자, 봅시다. 이거 보면서 느껴지는 거 A랑 괄호랑 뭐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죠. 순서가 바뀌었다. 무슨 법칙? 교환 법칙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2번 나와라. 2번은 바로 여기서 여기 가는 단계에서 뭐가 사용이 됐느냐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는 뭐가 달라졌습니까? A 교집합, 합집합. 요놈과 요놈이 다를 때는 선생님이 무슨 법칙 쓰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분배 법칙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분배가 되겠고요. 자, 다음 세 번째 3번에 들어갈 놈을 한번 찾아봅시다. 3번에는요. A 교집합 A의 여집합을 간단히 한 놈이 들어가겠죠. A하고 A가 아닌 놈하고 공통인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3번에는 바로 공집합이 들어가겠고요. 마지막으로 4번입니다. 공집합에다 뭘 합쳤어요. 그러면 공집합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남은 건 A 교집합 B만 남게 되죠. 자, 10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 자, 집합의 연산법칙입니다. 기침이 나오지? 죽으려나? 자, 전체 집합 U는 1부터 9까지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요.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자, 다음과 같은 집합들이 보일 때 다음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요거는 우리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서 먼저 원소들을 차곡차곡 집어넣은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선생님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전체 집합이 일단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컴플리먼트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를 그려야 되겠고요. 집합은 A, B 두 개가 보이니까 역시 A하고 B를 일반적인 연산의 근거로 해서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그럼 작은 부분부터 우리 채워나가 봅시다. 작은 부분에, 즉 A 교집합 B에는 2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요. 자, 다음은
이 첫 번째 거 보도록 합시다. 이 첫 번째 건 뭘 뜻하냐면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거든요. 이거 바꿔보면 A 합집합 B 다 반대로 바꿨죠. 요 놈의 여집합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부분에 해당하는 게 어디냐? A 합집합 B가 요 부분인데 요 놈이 아닌 놈 그랬으니까 반대쪽 바깥쪽에 바로 2라고 9라는 원소가 있다란 뜻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A의 여집합, 교집합 B라는 것은 비교 A여입니다. 비교 A여. 그러니까 B차 A란 뜻이죠. 자, 이것은 바로 순수한 B를 뜻합니다. 순수한 B에는 4와 6과 8이 들어간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제는 공간상 볼 때 하나, 둘, 셋, 네 개의 공간 중에 세 개가 채워졌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만 채워놓으면 되겠죠. 자, 전체 집합은 1부터 9까지 갖고 있다 그랬으니까 1, 2 빠진 것들은 모두 다 몽땅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1, 2, 3, 4, 5, 6, 7, 8, 9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의 정답을 써주기만 하면 되겠죠. 먼저 첫 번째 A 합집합 B입니다. A 합집합 B는 19를 제외한 모든 것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2, 3, 4, 5, 6, 7, 8. 자, 이것이 바로 A 합집합 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집합은 2, 3, 5, 7이라는 소수들의 집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2, 4, 6, 8이라는 짝수들의 집합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11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봅시다. 12번 문제. 막 나오네. 자, 봅시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자, 다음 조건. 두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조건이 성립할 때 다음 중 A, B 사이의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을 밑에서 한번 찾아봐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일단 요걸 정리하는 게 남아있는데요. 요 놈을 좀 볼까요? 선생님이 여기다 다시 적어볼게요.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죠. 그 다음에 대괄호 교집합 A가 공집합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디부터 보셔야 되겠어요? 당연히 여기서부터 보셔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 똑같이 생긴 부분을 찾습니다. 똑같이 생긴 부분. 여기랑 여기랑 똑같이 생겼죠. 그죠? 마치 인수분해 하듯이 합집합 B의 여집합을 뽑아내면요. 나머지가 괄호 안에 처박히겠죠. 나머지가 누구냐? A의 여집합과 교집합과 A가 처박히는 거죠. 이렇게. 대괄호하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교집합 A는 공집합이다 그랬고요. 자, 이제 정리해야 되겠죠. 바로 A의 여집합, 교집합 A 그랬습니다. A와 A가 아닌 것의 공통인 원소는 뭐다? 공집합이다. 공집합. 그죠? 공집합이다. 공집합에다 합칠 거다. 누구를? B의 여집합을 합칠 거다. 요 놈에다가 교집합 A를 했더니 공집합이 된다더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공집합이랑 B의 여집합을 합치면 뭐만 남아요? 그렇죠. B의 여집합만 남죠. B의 여집합만 남습니다. 그죠? 자, 결국은 요 놈을 정리하라는 뜻이죠. A 교집합, B 여집합이니까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놈의 결론은 무슨 말이냐? A가 가진 것보다 B가 가진 게 훨씬 더 많아야 남는 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결과를 갖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보기에서 찾아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몇 번이 정답입니까? 자, 여기에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1번이죠. 선생님이 요거 지금 잘못 표시되어 있네요. 요거랑 요거 순서 바뀌었습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예요. 13번. 자, 좀 지루한 학생들은 좀 기지개도 좀 펴고 그러세요. 기지개 좀. 그 책상에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 아프고 그러니까 잠깐 일어나서 기지개도 좀 펴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좀 문제 좀 풀고 그러세요. 자, 봅시다. 13번. 자, 원소의 개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집합 ABC에 대해서 A 교집합 C가 공집합이고 NA가 10이며 NB가 8이고 NC가 6일 때 어쩌고 저쩌고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A 교집합 C가 공집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그림을 그리면 참 좋겠지만 오히려 복잡해질 소지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 것이 가장 좋냐? A하고 그 다음에 C는 공통인 원소가 없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B도 있으니까 B는 A와 C의 교집합을 지나는 이런 부분에 B를 그려주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을 그렸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는 몇 개라고 그랬냐면 10개고요. B는 8개, C는 6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A랑 B랑 합치면 14개야 그랬어요. 즉 이 안에 들어있는 건 14개만 있어야 돼 그랬어요. 그런데 얘네들 합쳐봐봐. 둘이 18개잖아. 몇 개의 차가 생겨? 4개의 차가 생기니까 여기 4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여긴 몇 개 남고요? 6개 남고요. 여긴 몇 개 남아요? 4개 남겠죠. 그죠? 자, 다음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N B합집합 C는 10이야. 즉 B랑 C 안에 들어있는 게 10개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얘네들 합쳐보세요. 몇 개예요? 6, 14개죠. 또 4개가 더 있죠. 그러니까 4개를 또 여기 넣어줘야 되죠. 4개 넣어주면 여기는 2개만 남게 되겠고 여기는 아예 사라져서 남는 게 없죠. 즉 여기는 공집합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구하라는 것은 뭐냐? A 합집합, B 합집합 C라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런 뜻이 돼버렸죠. 그죠? 6과 4와 4와 2를 더한 거니까 16개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다음. 자, 기본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14번째. 자, 원소의 개수에 관한 내용. 자, 봅시다. 자, 문제가 3문제나 돼요. 3문제나.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60명의 학생에게 이게 전체라는 의미죠. 전체가 60명이랍니다. 전체가 60명의 학생에게 영어 수학 문제를 풀게 했더니 영어 문제를 푼 학생이 35명, 수학 문제를 푼 학생이 28명, 영어와 수학 문제를 모두 못 푼 학생이 5명이었다. 그랬죠? 자, 그랬을 때 다음 1, 2, 3번에 올바른 개수들 몇 명인지 구하여라 그랬죠? 갑자기 왜 더듬지? 미쳤나? 자, 봅시다. 전체가 일단 60명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60명을 채워줘야 되겠죠? 전체가 60명이다. 자, 그 다음에 영어를 푼 학생과 수학을 푼 학생이 있죠. 이렇게 영어와 수학을 푼 학생. 영어 문제를 푼 학생이 35명이라고 그랬고요. 수학 문제를 푼 학생이 28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영어와 수학 문제를 모두 못 푼 학생. 거긴 바로 어디냐면 여기가 5명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봅시다. 일단 채워넣어야 될 것이 이 교집합을 채워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거 보여야 돼요. 영어 또는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 요 전체에 들어가야 될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겠습니까? 5명을 제외한? 그렇죠. 55명이에요. 55명. 얘네 둘을 합쳐봐봐요. 55를 빼면은 20에다가 35 더하면 벌써 55예요. 8명의 차가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엔 몇 명 들어가? 8명이 들어간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긴 몇 명이 되냐면 27명이 되고요. 여긴 몇 명이 되냐면 20명이 되죠. 확인해 봅시다. 전체가 다 6명, 60명이 되나? 20, 40, 55, 60 다 채워졌죠. 이제 끝났어요. 이제 물어보는 것만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영어, 수학 문제 중 적어도 한 문제를 푼 학생은 모두 몇 명이냐 그랬습니다. 적어도 한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는 영어 또는 수학을 풀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명을 전체에서 뺀 나머지 55명이 적어도 한 문제를 푼 인원이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영어, 수학 문제를 다 푼 학생. 다 푼 학생은 바로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을 얘기하죠. 그래서 8명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영어 문제만 그랬습니다. 영어 문제만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바로 27명의 학생이 영어 문제만 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필수 예제 그 다음에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잠깐 시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정지바 있죠? 정지바 시켜놓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그 밑에 있는 확인 체크 문제 있죠? 그거 잠시 풀어보도록 하세요. 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확인 체크 문제 선생님하고 계속해서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풀어보고 하는 사람 도움 안 된다 그랬어. 약속 지켜. 알겠지? 자, 그러면 확인 체크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체크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서부터 보도록 하죠. 자, 전체 집합 U는 1부터 9 이하까지의 X는 정수다 그랬고 A는 X/X는 짝수, B는 X/X는 3의 배수에 대해서 다음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라. 자, 하나씩 보죠. 1번 A 합집합 B 그랬죠. 자, 일단은 얘네들을 좀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보면 전체 집합의 원소들은요. 1, 2, 3, 4, 5, 6, 7, 8, 9가 되겠고요. 자, A 집합의 원소들은 짝수라고 그랬으니까 2, 4, 6, 8 이렇게 되겠죠. B집합은 3의 배수라고 그랬으니까 3, 6, 9가 되겠죠. 3, 6, 9가 됩니다. 자, 이것에 의해서 다음 집합들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A 합집합 B는 A와 B를 합쳐라 그랬습니다. 2, 3, 4, 6,
8, 9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나와라. A 교집합 B, A와 B의 공통인 원소 찾으랍니다. 6밖에 없지요. 자,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A 차집합 B, A에서 B가 있으면 빼라. 6을 뺀 거니까 결국은 2, 4, 8만 남겠죠. 자, 네 번째 문제 A의 여집합은 누굴 몰고 다닌다? 전체를 몰고 다닌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A를 빼면 돼요. 2, 4, 6, 8을 뺀 거예요. 그죠? 그러면 1, 3, 5, 7, 9가 되겠죠. 1, 3, 5, 7, 9. 자, 다음 5번 문제 B의 여집합에 관한 내용입니다. 3, 6, 9를 뺀 거예요. 3배수를 뺀 거죠. 3, 6, 9, 3, 6, 9를 뺀 거예요. 나머지 써주면 되겠죠. 1, 2, 4, 5, 7, 8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A 교집합 B의 여집합. A 교집합 B가 6이거든요. 6을 전체에서 뺀 거니까 나머지 다 써주면 돼요. 6만 빼고 1, 2, 3, 4, 5, 7, 8, 9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7번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래요. A 합집합 B도 구했었거든요. 2, 3, 4, 6, 8, 9를 전체에서 빼준 겁니다. 그러면 어떤 놈들 나냐면 1, 2, 3, 4, 5, 6, 7 이렇게 되겠죠. 1, 5, 7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집합이고요. 여덟 번째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건 드모르 간 법칙을 사용하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컴플리먼트 빼내는 순간에 답안대로 바뀌어. A 교집합 B. 자, 누구랑 똑같습니까? 그렇죠. 6번 문제랑 동일한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A 교집합, B 여집합. 이거 몇 번하고 똑같죠? 3번하고 똑같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확인 체크 7번 문제 봅시다. 7번. 자, 다음을 구하여라 그랬죠. 자, A집합 봅시다. A집합은 X 바 X는 0 이상이고 5 이하다 그랬고요. 자, B집합은 X 바 X는 마이너스 3 이상이고 3 이하일 때 A 합집합 B, 그 다음에 A 교집합 B, A 차집합 B를 구하여라. 자, 부등식의 해결은 어디서? 수직선에서. 자, 수직선 그리도록 합시다. 자, 0이라는 숫자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3이라는 숫자도 보이고 5라는 숫자도 보이며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도 보이죠. 먼저 A집합의 영역을 표시하면 0 이상이고 그 다음에 5 이하다. 여기고요. 자, 그 다음에 B집합의 영역을 표시하면요. A 표시해야죠. 그죠? B집합의 영역을 표시하면 B는 마이너스 3 이상이고 그 다음에 3 이하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A 합집합 B부터 정리를 내려봅시다. A 합집합 B는 X바 X는 다 합친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합친 거죠. 다. 그죠? B는 또 왜 뺐냐? 여기가 B인데. 그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들어간 거니까 마이너스 3 이상이고 5 이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A 교집합 B입니다. A 교집합 B는 바로 공통인 부분을 얘기하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A 교집합 B에 해당하는 것은 X바 X는 얼마 이상이고 0 이상이고 3 이하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A 차집합 B입니다. A 차집합 B라는 것은 A가 가진 영역에서 B가 가진 영역이 있으면 빼라. 그러면 여기까지를 이렇게 빼란 뜻이죠. 그러면 3을 포함해서 나가버린 거니까 남은 것에는 3이 포함된다? 안 포함된다? 안 포함된다. 그러니까 3보다 크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A 차집합 B라는 것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죠. 그러니까 B의 여집합과 A와의 공통인 부분을 찾아주면 되거든요. B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이 다시 B의 여집합을 표시하면 여기는 포함하지 않으면서 요렇게 가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B의 여집합이죠. 이렇게. B의 여집합과 하얀 A 부분과의 공통인 부분을 찾아보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차집합 B가 되겠죠. 자, 7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문제 봅시다. 8번. 자, 서로 상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죠. 상등, 교집합,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A집합은 1과 4와 A제곱 플러스 1이고요. B집합은 3과 3A-5와 A제곱 플러스 2A-3일 때 A 교집합 B가 1호다. 역시 A 교집합 B에는 1, 5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현재 A에는 어떤 원소가 1이라는 원소가 보이니까 역시 A제곱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게 얼마라는 거 알 수 있고요. 5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만족하는 A제곱이 바로 얼마라는 거 알 수 있냐면 4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A의 값 플러스 2와 마이너스 1을 찾을 수 있게 되죠. 자, 이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A 교집합 B가 1호가 만족하는 A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A가 2라면 A집합은요. 1과 4와 5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B집합은 어떻게 되느냐. 2가 들어갔으니까 맨 첫 번째 원소는 3이 나오고요.
2, 3은 6마 5니까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는 4, 2는 4, 8 빼기 3이니까 5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A 교집합 B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누가 됩니까? A 교집합 B에 해당하는 것이 1하고 5가 되죠. 그죠? 1하고 5가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값은 바로 마이너스 2라는 걸 미리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것도 그래도 풀어줘야죠. 그죠?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A는 변함없이 1, 4, 5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B집합은요. 정리를 해보면 3하고 마이너스 2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1이 되겠고 그 다음에 4에다가 4를 뺐으니까 마3만 남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둘의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죠. 그죠? 조건과 다르죠? 그래서 이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만족하는 A의 값은 바로 2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9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9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두 집합 A, B가 서로 소인지 알아보아라 그랬습니다. 서로 소인지 알아보아라. 알아보죠 뭐. 자, 첫 번째 A는 X바 X는 이렇게 되어 있죠. 부등식입니다. 부등식.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집합이 어디에 있냐면 마이너스 1 이상이 초과하고 4 이하인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안 들어가고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는 요 범위에 누가 있냐면 A 범위가 있는데요. 각각의 B의 원소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만 확인하면 되죠.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여길 뜻하고요. 4라는 것은 여길 뜻하며 5라는 것은 여길 뜻하죠. 그죠? 자, 그러면 교집합 부분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어디서? 여기서 교집합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서로소다 아니다. 서로소가 아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자, A는 X바 X는 3의 배수, 그 다음에 8의 약수 그랬습니다. A집합을 한번 보죠. A집합은 3배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 6, 9, 12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B는 8의 약수라고 그랬거든요. 8의 약수는 1, 2, 4, 8이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 공통인 원소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이 두 집합은 바로 서로소가 맞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서로소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봅시다.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에 포함이 될 때 다음 중 항상 성립한다고 할 수 없는 거 찾아라 그랬어요. 없는 거 찾아라. 없는 거 찾아라. 없는 거 찾아라. 자, 첫 번째부터 정리합니다. A가 A 다시 나왔죠. 그죠? 부분 집합의 성질 만족해요. 교집합 무슨 집합이다? 작은 집합이다. 누가 작대? A가 작대? 누구보다 작겠어?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B가 B 다시 나왔어. 부분 집합의 성질 만족해. 합집합 큰 집합이다. 누가 크대? B가 크대. 누구보다 크겠어? A보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세 번째. A에서 B를 뺐더니 남은 게 없어. 그러면 뺀 게 더 많아. 그러면 A보다도 B가 커야지. 자, 네 번째. 다 싹 반대로 바꿔. A의 여집합, 교집합, B는 누가 된다는 얘기냐면 전체의 반대, 공집합이 된다는 얘기야. 이건 B차 A는 공집합이 된다는 얘기니까 3번과는 정 거꾸로지. B보다 A가 크다란 뜻이 되겠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거 보면 다 반대로 바꾸면 B로 바뀌고 A로 바뀌고 방향도 반대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유독 하나 다른 놈을 찾을 수가 있는데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1번 문제. 자, 막 튕겨서 나와. 자, A집합은 1, 2, 3, 4, 5, B집합은 4, 5, 6, 7에 대해서 A 교집합 X가 X고 A차집합 B합집합 X가 X를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여라. 너무 빠른가요? 그렇잖아. 니네 다 졸까봐 그러지. 자, 보자. X가 X 다시 나왔어. 교집합 작은 집합이 답이야. 누가 작대? X가 작대. 누구보다 작겠어? A보다. 이렇게 되겠고요. X가 X 다시 나왔어. 합집합. 무슨 집합이다? 큰 집합이다. 누가 크대? X가 크대. 누구보다 크겠어? A차집합 B보다. 이렇게 되겠죠. 자, A차집합 B에 해당이 되는 것은 A에서 B를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4, 5가 빠져나가서 여기 뭐만 남아요? 1, 2, 3만이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A집합은 1, 2, 3, 4, 5죠. 1, 2, 3, 4, 5입니다. 자, 그러면 X라는 집합은 어떤 집합이냐? 1, 2, 3, 4, 5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1, 2, 3, 4, 5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반드시 원소 1, 2, 3을 포함하게 되는 부분 집합의 개수죠. 그러면 포함 배제의 원리 3개 버려야 되겠죠.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2의 제곱까지에 해당하는 4개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집합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죠. 자, 12번 문제. 자, 너무 칠판이 더러운 관계로 선생님이 열심히 지우고 있습니다.
자, 12번. A 집합은 1, 2, 3, 4고 B 집합은 A 합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은 1, 3, 6일 때 집합 B를 구하여라 그랬죠. 자, 얘를 좀 변신시켜 봅시다. 변신. 어감이 좀 안 좋죠? 그죠? 자, 봅시다. 뭐 선생님 얼굴보다 낫지. 뭐 선생님 얼굴 비호감이잖아. 그치? 자, 봐봐. A 합집합 B 교집합이고요. 맞다고? 어떤 놈이야? D죠? 봐. 열받네. 자, 여집합 이렇게 바깥으로 빼낼 수 있죠. 바로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그죠? 괄호 안 싹 다 반대로 바뀌어요. A의 여집합의 반대 A로 바뀌고 합집합의 반대 교집합으로 바뀌고 B의 여집합의 반대 B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바로 이 놈이 136이란 뜻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A 합집합 B 교집합 괄호의 여집합. 이거 괄호로 보세요. 괄호. 괄호 교집합 괄호의 여집합. 괄호 빼기 괄호죠. 요거 정리한 결과가 뭐냐? 결론은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뺐더니 누가 됐어? 136. 자, 이거 아까 침에 선생님이 득수집합에서 설명했었는데 무슨 집합이라고 그랬지? 기억 못하는 사람은 똑바로 안 들은 거네. 대칭 자집합. 기억납니까?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아야, 여기 봐라. A집합이 있고 B집합이 있는데 A집합의 원소가 1, 2, 3, 4여. 그러니까 여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겠냐? 1, 2, 3, 4가 들어가겠지. 근데 대칭 자집합. 순수한 A하고 순수한 B하고 여그에는 136이 들어가. 그러면 여그랑 여기랑 136 들어가고 여그에는 1, 2, 3, 4가 들어간 게 순수한 A에는 뭐 들어가야 쓰겠어? 136하고 1, 2, 3, 4하고 교집합 들어가야 쓰겠지. 무엇이 들어가냐? 1하고 3이 들어가야 쓰겠지. 그냥 그지? 그럼 여기는 뭐 들어간대? 1, 3 빼분 게 여기 2하고 4 들어가야 쓰겠냐? 그럼 여기는 뭐 들어가고? 6 들어가겠지. 구하라는 게 뭐냐? 집합 B지. 집합 B. 그럼 내가 구하려는 집합 B는 어떻게 생겼어? 2하고 4하고 6이 원소겠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어이구 막 나와. 13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되게 긴 것 같아. 그죠? 되게 길어요. 봅시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이 A, B일 때 띵! 네모 안에 알맞은 집합 또는 기호를 써넣어라. 넣지 뭐. 첫 번째 거 어디냐? 여기. 1, 2번이 여기래. 여기 첫 번째 줄에. 자, 봅시다. A 차집합 B 합집합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야. 올라리요? A 차집합 B가 A 교집합 뭘로 바뀌었어?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쓰래? 그럼 여기 들어갈 게 뭐야? 띠리링 B의 여집합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합집합 똑같고요.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래. A 네모에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래. 뭐야 이게? 얘가 여집합을 하나 더 달아버렸지. 그러면 차집합이 바뀌면서 여집합 더 다른 거니까 여기는 뭐 들어가? A 교집합 이렇게 들어가겠죠. 세 번째. 정리한 거네. 정리한 거. 무슨 말이냐면 이 A 교집합하고 이 A 교집합이 서로 같으니까 이 A 교집합을 여기다 뿅 뽑아낸 거죠. 이렇게. 뽑아냈으면 남은 거에는 뭐 들어가냐? 이놈 합집합 요놈이죠. 그죠? 그러니까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부정법칙에 의해서 B가 된 거니까 B의 요집합. 여기에는 바로 B의 여집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B의 여집합. 막 복잡해. 우리 학생 여러분들 좀 잘 봐야 될 거예요. 자, 다음 네 번째. 네 번째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바로 B의 여집합, 합집합 B에 해당하는 결과물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B와 B의 여집합을 합치면 뭐가 됩니까? 합친 거야, 이번에는. 여긴 바로 전체 집합이 들어간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A와 전체 집합의 공통인 부분은 어딥니까? A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14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자, 세 집합 A는 0, 1, 2, 3, 4, B는 1, 3, 5, C는 0, 2, 3, 6에 대해서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전체로 채워놓으면 되겠죠. 일단은 얘는 전체를 볼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여집합이 일단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도 따로 나온 게 없죠. 그래서 A, B, C만 그리면 해결이 됩니다. A 집합, B 집합. 선생님 원가 잘 그리죠. 이게 마음이 착한 사람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네, 우리 학생들은 다 착할 거라고 생각만 한번 해봅니다. 자, A는 0, 1, 2, 3, 4, A는 0, 1, 2, 3, 4, B는 1, 3, 5, C는 0, 2, 3, 6에 대해서 A 합집합, B 합집합, C 요 안에 들어가는 값들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랬죠. 자, 봅시다. 일단
맨 안쪽부터 채워서 바깥쪽으로 흘러나오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세 개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원소가 있습니까? 있죠. 얼마입니까? 3. 됩니까? 그 다음에 A, B에만 들어가는 원소 보여요? A, B에만 들어가는 원소는 1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1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B와 C에만 들어가는 원소는 누굽니까? B와 C에만 들어가는 원소는 3 제외하고는 없지요. 여기는 공집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와 C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원소는 0이 있고요. 2도 있죠. 0하고 2가 있네요. 이렇게 0하고 2가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제 나머지 부분 채워놓으면 됩니다. A는 0, 1, 2, 3, 4예요. 0, 1, 2, 3. 4가 어디? 여기죠. B집합은 1, 3, 5인데 1, 3이 여기 있으니까 5가 여기 있어야 되고요. C집합은 0, 2, 3, 6이에요. 0, 2, 3, 6은 어디? 여기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모두 몇 개냐 그랬죠? 0, 1, 2, 3, 4, 5, 6. 6개 하는 사람 바보. 0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7개라고 해줘야 되겠죠? 7개.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15번 문제.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합집합 B 교집합 B 차집합 A는 A의 여집합이 A 교집합 B일 때 다음 중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걸 그냥 바로 증명을 해버리겠습니다. 자, 이걸 선생님이 증명을 해버리죠. 자, A 합집합 B라고 그랬고요. 교집합. 아이고, B 차집합 A 이대로 놔두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고요. 그놈의 여집합이 A 교집합 B다. 이런 뜻이 됐죠. 자, 컴플리먼트에 관한 법칙, 바로 드모르간 법칙인데요. 드모르간 법칙을 한번 써주게 되면 A 합집합 B 교집합 반대로 바뀌죠. B의 여집합 합집합 A로 바뀝니다. 이렇게. 이퀄 A 교집합 B가 되겠고요. 자, 왼쪽을 정리해야 되겠는데 이건 교환 법칙에 의해서 순서 바꿔도 되니까 공통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야죠. 그죠? 그러면 A 합집합 부분이 공통이면요. 남는 건 뭐 남습니까? B 교집합 B의 여집합. 바로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일로 내려오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요 놈이 A 교집합 B란 얘기가 되겠고요. 자, B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건 바로 공집합을 뜻하죠. 공집합에다 뭔가를 합쳤어요. 그러니까 A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A는 A 교집합 B거든요. A는 A 교집합 B. 자, 이거 부분집합의 성질이죠. A가 A 다시 나왔어. 교집합 작은 집합이 답이야. 누가 작대? A가 작대. 누구보다 작겠어? B보다. 바로 이런 뜻이죠. 자, 이것을 바로 우리는 찾아달라는 뜻입니다. 몇 번이 정답이겠어요? A는 B에 포함이 된다. 바로 1번이 정답이겠죠.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봅시다. 16번 문제. 자, 전체가 10개고요.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4일 때 그랬죠. 자, 그때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그죠?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전체가 보이니까 전체를 그려야 되죠. 컴플리먼트도 보이잖아요. 그죠? 전체를 그려주고요. 그다음 A집합, B집합 두 개가 보이기 때문에 A집합과 B집합도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자, 전체는 10개라고 그랬고, 자, 요 부분 우리 학생들 이제는 막 눈에 막 들어올 거예요. 그죠? 뭐의 여집합입니까? A 교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면은 요 부분을 제외한 바깥쪽에 4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A 교집합 B의 바깥쪽에 4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몇 개 있어요? 6개 있는 거죠. 아니죠. 전체가 10개인데 어떻게 6개 있습니까? 전체가 어디 있을지 모르죠. 그죠? A,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값을, 그러네요. 6개네요. 6개. 왜냐하면 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요 바깥쪽에 싸그리 몽땅 있는 게 4개거든요. 4개? 4개이기 때문에 여긴 6개가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라는 거 알 수가 있냐면 6개네요. 그죠? 이 문제 굉장히 싱겁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자, 우리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우리 학생들 힘냅시다. 알겠죠? 조금만 하면 되니까. 힘내. 자, 학생 80명이 학원에 수학, 영어 두 과목 중에서 적어도 한 과목은 신청을 했답니다. 그죠? 수학 과목을 신청한 학생이 52명, 영어 과목을 신청한 학생이 45명일 때 수학 과목만을 신청한 학생을 구하랍니다. 학생 80명이 있는데 수학 또는 영어 둘 중에 하나는 선택했대요. 그러니까 전체를 굳이 그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수학 과목만을 신청을 한 학생이 52명, 영어가 45명이랍니다. 항상 수학이 많아. 걱정이야.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을까? 수학 과목만을 신청한 학생들. 전체가 80명이라고 그랬죠. 80명.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게 80명인데 이거 합쳐봐봐. 몇 명이? 이거 합치면 97명이죠. 그럼 몇 명의 차가 생겨?
17명의 차가 생기니까 여기 17명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17 빼란 얘기거든, 결론적으로. 그지? 그럼 여기 몇 명이야? 35명만 남나요? 그죠? 35명이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몇 명 남아요? 28명. 그쵸? 예, 이렇게 되네요. 그쵸? 자, 이때 수학 과목만을 신청한 학생 수를 구하여라. 바로 어디? 여기 구하라는 뜻이니까 몇 명이다? 35명의 학생이 수학 과목만을 신청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40명으로 구성된 어느 학급의 독서 현황을 조사하였더니 동의보감을 읽은 학생은 10명, 삼국지를 읽은 학생은 15명, 어쩌고 저쩌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죠. 자, 전체가 4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그죠? 전체가 40명, 자, 4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동의보감을 읽은 학생이 동의보감, 자, 두 번째는 삼국지를 읽은 학생이 삼국지 그랬죠. 자, 동의보감은 10명 읽었고요. 삼국지를 읽은 학생이 15명이래요. 그 다음에 삼국지는 읽고 동의보감은 안 읽은 학생이래. 삼국지는 읽었대. 근데 동의보감은 안 읽었어. 그러면 여기지, 여기. 여기에 들어가는 학생이 8명이란 뜻이야. 그럼 8명이야. 삼국지 읽은 학생이 15명이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 7명 들어가겠지. 그럼 여기 몇 명이야? 3명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바깥쪽 채워넣으면 돼요. 이게 지금 15명에 18명입니다. 그죠? 18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무도 안 읽은 거지. 그지? 그러면 이 18명에 해당하는 걸 여기서 빼버리면 되니까 22명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동의보감은 읽고 삼국지를 읽지 않은 학생의 수 어디입니까? 동의보감은 읽고 삼국지를 읽지 않은 학생 바로 3명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집합의 두 번째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내용 정리는 마무리가 됐고요. 선생님이 아까쯤에도 언급했듯이 한 내용만 남았다고 그랬죠. 그죠? 바로 집합과 명제가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 문제는 우리가 요 다음 강의 3강에서요. 연습 문제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습 문제에서 그 내용이 나올 때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시간 제3강은 이제 연습 문제로 준비가 되는데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여기까지 반드시 마무리를 한 상태에서 3강으로 넘어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도움 받습니다. 알겠죠?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밝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뵐 수 있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